반갑습니다. 양소영입니다. 남자친구의 아이를 임신한 그녀는 남자친구에게 임신 소식을 알렸습니다. 하지만 남자친구는 이제 낙태죄가 폐지됐으니 아이를 지워도 처벌받지 않는다며 임신 중절 수술을 할 것을 강요했는데요. 그러면서 아이를 낳아도 자신은 아이를 책임질 수 없고 양육비도 주지 않을 거라면서 여자를 떠났습니다. 차마 아이를 지울 수 없던 그녀. 혼자 출산을 했는데요. 자, 이런 경우 전 남자친구는 양육비를 줄 수 없는 건가요? 네, 법무법인 승인 양소영 변호사입니다. 네, 제가 사연을 읽다 보니까 네, 중간에 막 흥분을 했네요. 도대체 이 남자친구는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 네. 남자친구의 낙태 강요,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습니다. 낙태죄가 폐지되었다 하더라도요, 이런 낙태를 강요하는 행위는 또 그 민법상 불법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출산을 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또 그리고 양육 의무가 당연히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 출산 후에 아이의 친부로서 양육비 청구를 한다면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주체가 됩니다. 그리고 또 친부의 그 가족관계 등록부에 부모로 등재를 하고 자녀로 등재를 시켜야 됩니다. 아이의 양육비를 받기 위해서 물론 법적인 절차를 진행을 해야 되겠죠. 친자관계를 확인을 받고 또 이제 그 혼인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결혼을 한다면 혼외자로 될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자녀로서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인지를 받고 양육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아버지로서 원하지 않았다. 내가 이것까지 생각하고 여자친구와 관계를 갖거나 할 건 아니겠지만 본인의 행동에 대해서 모두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거.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아이가 우선적으로 보호받아야 한다는 거.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양담소에서 함께 나눠볼 법률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YTN 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홈페이지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화나고 답답하고 억울한 당신의 법률 고민 함께 풀어볼게요. 오늘은 임이랑 변호사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류의 임이랑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은 임이랑 변호사님과 함께 소년법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현행 소년법이 좀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냐, 소년법 적용 연령을 좀 상향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하고 또 청와대 국민청원에 자주 등장을 하는 소재이기도 합니다.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강력범죄에 한해서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하향하는 논의에는 어느 정도 찬성을 하긴 하는데요. 다만 많은 분들께서 소년 보호 처분 자체에 대한 오해를 좀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아서요. 네. 사실 소년들 입장에서 보면 죄를 저질렀을 때 보호 처분이 결코 일반 형사 처벌보다 가볍지가 않습니다. 만약 그냥 일반 형사재판에서처럼 벌금형을 받으면 그 벌금은 부모님이 내면 그만이고요. 집행유예는 오히려 더 좋죠.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으니까요. 실질적으로 가장 큰 불이익을 겪게 되는 게 소년 보호 처분입니다. 그 보호 처분 과정에서 상당히 소년들을 귀찮게 하고 번거롭게 하면서 소년들의 성행을 개선을 하려는 노력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저는 현재 수원가정법원에서 1호 처분을 받은 소년들을 위탁하는 위탁보호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담당하는 소년들도 차라리 형사처벌을 받고 싶다면서 막 괴로워합니다. 아, 네. 그 1호 처분은 가정으로 부모님에게 보호로 하는 처분인데. 잘 보시면 그게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감호 위탁할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서. 네. 그럴 경우에 위탁보호위원이 하는군요. 네, 보통 한부모 가정이라든지 가정에 좀 보호가 부족한 학생들이 많이 저한테 배정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시나요?
1호 처분을 받은 학생들의 경우에는 보통 범행은 조금 약한 편인데 가정에 문제가 있는 아이들이 많아서요. 주기적으로 아이들을 만나서 뭐 밥도 사주고 잔소리도 하고 미래에 대해 고민도 같이 하면서 그 아이들을 관찰해서 보고서를 법원에 냅니다. 네. 그러면 제 보고서 내용에 따라서 소년한테 추가 처분이 내려지기도 하고 보호 처분이 조기에 종료되기도 합니다. 우리 이미랑 변호사님은 선생님이셨잖아요. 네. 그 위탁 보호위원회 아주 적합하시네요. 네, 그래서 제가 자원했습니다. 네, 좋은 일을 많이 하시는군요. 자, 오늘 사연도 소년법하고 관련이 있어서 사연 좀 듣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몇 년 전 아내와 이혼을 하고 아이를 혼자서 키우고 있습니다. 엄마의 빈자리를 채워주기 위해 열심히 일해서 남부러울 것 없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있는데 시간이 갈수록 아들은 점점 엇나가는 것 같습니다. 며칠 전엔 경찰서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중학교 1학년인 제 아들이 친구들과 함께 자전거를 훔쳤는데 이게 특수절도죄가 된다고 합니다. 요즘은 아들한테서 담배 냄새도 나는 것 같고 귀가 시간도 부쩍 늦어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아이를 바르게 키울 수 있을지 너무나 고민입니다. 네. 사연자분의 우리 아버지의 안타까운 마음이 느껴지는데요. 변호사님, 그 미성년자 아이들의 자전거 절도 사건은 굉장히 많죠? 네, 참 저도 신기한데 아이들이 왜 이렇게 자전거에 집착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죠. 네, 남자아이들은 보통 자전거 절도를 굉장히 많이 하고요. 거기서 좀 나아가면 오토바이 절도까지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주로 여학생들은 뭐 편의점이나 화장품 절도 이런 걸 좀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본인들의 좀 그게 로망인가 봐요. 네. 그래서 그 절도가 많은 것 같은데. 자, 이렇게 자녀가 절도를 했다고 연락을 받으면 부모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황스러우실 것 같은데 어떻게 대처를 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절도죄와 같은 재산범죄의 경우에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하기 때문에 보호자가 피해를 변상하시고 처벌 불원서를 받아서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이때 초범이라고 해서 그냥 쉽게 넘어가시면 안 된다는 점을 꼭 당부드리고 싶어요. 네, 소년범죄의 특성이 반복적이고 충동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절도가 매우 반복되기 쉬운 비행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한 번에서 그렇게 이제 쉽게 이해하고 그만하겠지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말씀이군요. 그러니까 합의를 통해서 원만히 넘어갔다고 방심하면 안 된다는 말이네요. 네. 사실 요새 아이들이 뭐 용돈이 부족한 아이들은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네. 가출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게 아니라면 분명히 다른 이유가 있더라고요. 뭐 가정에서의 어떤 불만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다른 또래 친구들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뭐 다른 비행에 노출되거나 이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두 경우 모두 앞으로 더 심한 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초기 단계부터 부모님들이 충분한 관심을 가지고 돌봐주셔야 합니다. 함께 심리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사연 주신 분처럼 이제 이혼해서 엄마의 빈자리가 이제 있다. 그래서 그걸 좀 메꾸려고 노력을 했는데 아이가 이제 그게 좀 메꿔지지 않은 게 아니냐. 뭐 이런 좀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사건화가 되면은 보호자 아버지 입장에서는 각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주변에서 보면은 딱히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아니지만 가출하거나 소위 이제 뭐 친구들 때문이라고 많이 생각하시잖아요. 이렇게 이제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는 자녀 때문에 속을 썩으시는 부모님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이럴 경우에 이제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까요? 이게 대표적으로 우범 소년이라고 해서요. 일반 형사 처벌과 달리 소년법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네. 죄를 아직 저지르지 않았는데도 보호 처분이 가능하다는 게 굉장히 큰 특징인데요. 예를 들어서 우범 소년은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면서 주변 사람들한테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라든지 정당한 이유 없이 자꾸 가출을 하는 경우 또는 술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 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는 경우라면 아직 범죄를 저지른 게 아님에도 소년 재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제 위탁보호 소년 중에서도 자꾸 가출을 해서 제가 자꾸 잡으러 가고 하는 1호 처분 받은 학생이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은 이게 범죄를 저지르지 않아도 이것만으로도 보호 처분을 받는 경우가 있군요. 네. 네. 그러면 이제 보호자가 법원에 직접 이런 보호 처분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이제 소년 보호 사건 웬만하면 안 받게 하려고 노력을 하시고 변호사도 선임하고 하시는데요. 그렇죠. 오히려 법원에 직접 통고하시는 부모님들도 있습니다. 네, 우리 애정 혼좀 내라. 네. 예전에 경찰서 데려가서 이제 경찰 아저씨가 혼내준다 하듯이 네. 그런 각성의 계기로 삼으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소년 보호 처분은 전과처럼 기록이 남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또 보호자가 만약에 법원에 직접 통고를 하면 수사 기록도 남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녀의 미래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부모님 대신 이렇게 혼내주는 게 정말 말이 되는군요. 네. 네. 현행 소년법 적용 연령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네, 이게 항상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좀 답답한 부분이 많은 분들이 미성년자 나이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실은 그건 아니고요. 우리 형법에서 만 14세 미만을 형사 미성년자라고 해서 형사처벌을 받지 않도록 정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14세 이상 미성년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요. 또 14세 미만이어도 10세에서 14세까지 소년들은 촉법소년이라고 해서 소년 보호처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보호처분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단순히 뭐 사회봉사나 수강명령만 있는 게 아니고요. 뭐 보호관찰 처분을 해서 보호관찰소에 주기적으로 가야 되고 뭐 야간 외출 제한 명령도 붙기도 하고 소년 보호시설에 위탁될 수도 있고 심한 범죄의 경우 소년원에 송치되기도 합니다. 결론적으로 실제로 범죄를 저지르고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 게 만 10세 미만인데 그게 초등학교 3학년 정도니까 사실 그렇게 낮은 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걸 조금 더 낮춰야 된다는 논의는 지금 우리 변호사님 입장에서는 그렇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정말 건가요? 특정 강력 범죄가 아닌 한 일반적인 범죄로 초등학교 3학년 아이를 더 강한 형사처벌을 해야 한다는 것에는 조금 동의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자, 변호사님 오늘 사연 주신 분께 끝으로 도움이 될 만한 얘기 마지막으로 좀 부탁드릴까요? 네, 사연자분께서 이제 좀 절절한 마음을 담아서 보내주셨는데요. 소년보호 재판에서는 보호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심리기일 전에 청소년 꿈키움센터 등에서 조사나 교육을 받도록 통보받으셨다면 아버님께서 꼭 함께 가셔서 최대한 성실하게 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심리기일에도 반드시 같이 출석하셔서 아이와 함께 반성과 개선의 의지를 보여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부모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얘기, 마지막 얘기 감사드립니다.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는 내일 또 문을 엽니다. 끝곡 신화의 요 부재 악동 보고서네요. 들려드릴게요. 양소영이었습니다.